교문 앞 마지막 훈화를 마치고 교정을 나선 지 꼬박 1년. 최인환 교장의 시간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평생을 분 단위로 쪼개 살던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마치 풀리지 않는 긴 숙제와 같았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지만 갈 곳도 할 일도 마땅치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빈자리는 그의 넓은 집을 더욱 휑하게 만들었고, 적막한 집안에는 그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마치 그의 삶 자체가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었다. 자식들은 번듯하게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 재롱 보는 낙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잠시뿐이었다. 그마저도 아이들은 금세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자신들의 세계로 빠져들기 일쑤였다. 아들 민주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늘 바쁜 직장 생활에 치여 사는 아들과의 대화는 겉돌기 일쑤였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죠?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의례적인 안부 인사 뒤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인화는 그 침묵 속에서 아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곤 했다. 인화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정해진 코스로 공원을 산책하고 홀로 식탁에 앉아 간결하게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고전이나 교육 관련 서적을 뒤적였지만 예전처럼 글자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았다. 활자들은 그저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장기를 두기도 했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남의 험담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는 평생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온 그와는 맞지 않았다. 그의 황혼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사라지는 하루하루가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마치 잘 마른 낙엽처럼 생기 없이 바스락거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인환의 옆집의 요란한 트럭 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이사 소리가 들려왔다. 몇 달간 비어있던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 낡은 주택이었다. 창문 너머로 흘깃 보니 요란한 색깔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머리에는 아무렇게나 동여맨 듯한 스카프, 작업복인지 평상복인지 모를 옷에는 정체불명의 물감 자국이 가득했다. 척 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차림새와 거침없는 행동거지에 인화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조용한 마을에 웬 소란인가. 저런 사람이 이웃이라니 앞으로 조용히 살기는 글렀군.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창문 커튼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인환이 마당에 철쭉 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옆집 담장 너머로 불쑥 머리가 나타났다. 어제 그 요란한 여자였다. 머리에는 알록달록한 꽃무늬 스카프를 질끈 동여매고 작업복으로 보이는 헐렁한 옷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물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팔레트 그 자체인 듯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어제 이사 온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후 사촌끼리 잘 지내봐요. 여자는 담장 위로 몸을 쭉 내밀며 인환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햇살처럼 밝은 미소는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인환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접근 방식이었다. 아, 예, 저는 최인환입니다. 어르신, 혹시 삽 같은 거 빌릴 수 있을까요?
저기 마당 구석에 예쁜 봉선화 좀 심으려고 하는데 제 삽이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안 나네요. 이놈의 건망증. 어제 이삿짐 정리하다가 어디다 던져놨나 봐요. 수연은 자신의 머리를 콩 쥐어박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어린아이처럼 천진해 보이기도 했다. 인화는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창고로 향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삽을 꺼내 건넸다. 수연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 받으실 거예요. 라며 과장된 몸짓으로 고맙다는 말을 연신 외치며 삽을 받아들고는 곧바로 자신의 마당으로 돌아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흙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연신 즐거운 표정이었다. 인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었다. 그 후로도 수연은 시도 때도 없이 인환의 집 담장을 넘나들었다. 아침 일찍 어르신 갓 구운 빵인데 같이 드실래요? 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봉지를 불쑥 내밀기도 했고 오후에는 어르신 된장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안 사와서요. 조금만 주시면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걸로 보답할게요. 라며 빈 그릇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인환의 집마당 그가 가장 아끼는 분재 옆에 멋대로 들어와 햇볕 좋은 곳에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인환은 처음에는 그녀의 무례함과 예측 불가능함에 불쾌감을 느끼고 몇 번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에이 어르신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뭐 있나요?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하며 넉살 좋게 웃어넘기기 일쑤였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등장은 그의 잿빛 일상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어느 날 오후 인환이 무료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수연이 마당에서 커다란 캔버스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격정적이었다.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붓이 캔버스를 스칠 때마다 강렬한 색채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피어났다. 인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그림에 시선을 빼앗겼다. 평생 흙과 백,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세상에서 정해진 규칙과 틀 안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수연의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색의 향연은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로움이었다. 그림을 다 그린 수연이 만족스러운 듯 붓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인환을 발견했다. 어르신, 제 그림 어때요? 멋지죠? 제목은 황혼의 열정이에요. 요즘 제가 느끼는 감정을 담아봤어요. 인화는 얼떨결에 마당으로 나갔다. 캔버스에는 해 진력 노을을 배경으로 거칠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혹은 격렬하게 춤추는 듯한 추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여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잘 모르겠군요. 이런 그림은 생소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솔직한 인환의 말에 수연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맑게 울려 퍼졌다. 괜찮아요. 그림은 느끼는 거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재미없어요. 어르신도 한번 그려보실래요? 제가 특별히 개인 교습해드릴게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어르신 마음속에도 분명 저런 뜨거운 불꽃이 있을 텐데 꽁꽁 숨겨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연의 끈질긴 거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인화는 마지못해 붓을 잡게 되었다. 평생 연필과 분필만 잡아봤던 그에게 유화 붓은 너무나 부드럽고 다루기 어려웠다.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원하는 색을 섞는 것도 모든 것이 생소하고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그런 인환을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 다루듯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가르쳤다.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틀리면 어때요? 다시 그리면 되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움직여 보세요. 어깨에 힘 좀 빼시고요. 그렇게 뻣뻣하게 계시면 그림도 딱딱하게 나와요. 수연은 인환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인환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아내 왜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서 말을 섞고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은, 오히려 가슴 한구석을 간지리는 듯한 낯선 떨림이었다. 인화는 처음에는 자신이 매일 보는 앞산의 풍경화를 그리려 했지만 그의 셔츠 소매처럼 반듯하고 딱딱한 선들만이 캔버스를 채울 뿐이었다. 나무는 나무 모양 그대로, 산은 산 모양 그대로, 마치 초등학생의 그림처럼 정직하고 재미없었다. 수연은 그런 인환의 그림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에이, 어르신. 이건 그림이 아니라 거의 설계도인데요. 이렇게 그리면 사진 찍는 거랑 뭐가 달라요? 좀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 저랑 같이 해봐요.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수연은 인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잡고 함께 붓을 움직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손길에 인환의 심장이 예고 없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질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수연의 거침없는 지도 아래 인환의 캔버스에는 점차 예측 불가능한 선과 과감한 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환이 평생 추구해온 질서와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짜릿한 희열을 안겨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림 수업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다. 인화는 수연의 작업실을 드나들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물감을 고르고 때로는 그녀가 끓여주는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된장찌개를 마주 앉아 함께 먹기도 했다. 수연의 작업실은 온갖 물감과 캔버스, 조각 작품들로 어수선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림뿐만 아니라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술 대학을 중퇴하고 무작정 유럽으로 떠났던 젊은 시절의 무모함,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편견과 몰이에 맞서 꿋꿋하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지켜온 과정까지. 인화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반듯하고 예측 가능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격정적이고 다채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어느덧 인환의 그림 실력도 눈에 띄게 늘어갔다. 물론 여전히 어설프고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의 그림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는 주로 자신이 매일 산책하는 길가의 이름 모를 들꽃이나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피고 지는 작은 꽃들을 그렸다. 작고 소박한 대상이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애정과 따뜻함이 묻어났다. 수연은 인환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고 칭찬했다. 어르신, 그림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색깔도 훨씬 다양해졌고요. 예전엔 딱딱하고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어르신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말 멋져요. 수연의 꾸밈없는 칭찬에 인화는 괜스레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수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심으로 즐거웠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함은 이제 불편함이 아닌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고
있었고 그녀의 거침없는 솔직함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그의 메마른 황혼의 문턱에서 마치 봄비처럼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삶에 다시금 희미한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환과 수연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림 수업 외에도 함께 마을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마을 뒷산을 천천히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인화는 수연의 작업실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오래된 재즈 음악을 함께 듣기도 했고, 수연은 인환의 서재에서 그가 젊은 시절부터 아끼던 고전 시집을 빌려 읽으며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하며 두 사람은 나이와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넘어선 깊은 교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처럼.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인화는 수연의 작업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작업실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유화 물감 냄새가 뒤섞여 묘한 평온함과 함께 약간의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연은 창가에 놓인 낡은 벨벳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쓸쓸하고 사색에 잠긴 듯 보였다. 비 오는 날은 왠지 센티해져요. 잊고 지냈던 옛날 생각도 나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인화는 조용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려있는 듯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다른 여리고 감성적인 그녀의 모습에 인화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무슨 생각하시오?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 사람도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는데 우리는 매일 같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죠. 결국엔 현실의 벽 앞에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잘 살고 있으려나 하고요. 수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결국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 지나간 일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수연은 인환의 따뜻한 위로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인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어르신 손 참 따뜻하네요. 꼭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손 같아요. 든든하고 위로가 돼요. 인화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작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이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애틋했고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고 풋풋한 그런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홀로 된 노인들의 관계는 쉽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 교장 선생님, 옆집 화가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매일 같이 붙어 다니던데.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주책이야, 주책.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특히 인환의 아들 민주는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마저 서려 있었다. 어느 주말 민준 내외가 갑작스럽게 인환의 집을 찾았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간 후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옆집 아주머니랑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던데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걱정이 좀 돼서요. 걱정이라니. 수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그림도 가르쳐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내가 요즘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 저희도 보기 좋아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말도 그렇고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사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볍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민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인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인환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신은 그저 황혼의 외로움을 달래고 잊고 지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고 있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주책이나 가벼운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 은영은 민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인환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님, 혹시 오수연 씨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인환은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 건 아니네만 좋은 분인 건 확실하네.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도 나 스스로 느끼고 있고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지내지는 않으니까. 은영은 인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 인생이잖아요. 아버님이 행복하신 게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준 씨는 아직 아버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아버님께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며느리의 말은 인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인환과 수연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산책하는 모습이 보일 때면 어김없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것 봐, 또 둘이 붙어 다니네. 아주 신혼부부 납셨어. 최 교장 선생님도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시더니 알 수 없는 분이야. 수연은 그런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지만 인환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온 그에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근거 없는 소문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수연과의 만남을 조금씩 망설하게 되었고 그림 수업 시간도 줄여나갔다. 어느 날 수연이 인환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환이 처음으로 완성했던 서툴지만 정감 있는 들꽃 그림을 넣어 만든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이거 선물이에요. 어르신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으로 액자 만들었어요. 어르신 서재에 걸어두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인환은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수연 씨, 정말 고맙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역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소. 괜히 수연 씨까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소. 수연은 인환의 말에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아니,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림 동료 아닌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아들 녀석도 걱정을 하고 있고, 나 때문에 수연 씨까지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소.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에이, 어르신도 참 너무 소심하시다니까. 그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잖아요. 하지만 어르신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림은 계속 그리실 거죠. 수연의 말은 인환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자식들의 걱정 때문에 자신의 작은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인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민준아, 내가 요즘 오수연 씨 때문에 많이 웃는다는 거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 그분은 나한테 그냥 시끄러운 이웃이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황혼에 찾아온 소중한 친구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내 어미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만 내 남은 인생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걱정하는 거 안다. 하지만 아비도 이제는 내 행복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나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민주는 아버지의 진솔하고도 단호한 고백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오랜만의 생기와 평온함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걱정만을 내세울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를 응원할게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의 어렵사리 꺼낸 지지는 인환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는 곧장 수연을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어쩌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진심을 전했다. 수연 씨, 나는 당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고 싶소. 이것이 사랑인지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고 살아있음을 느끼오. 내 남은 삶의 캔버스를 당신과 함께 채워가고 싶소. 수연은 인환에 떨리는 그러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좋아요.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한번 그려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의 그림을요. 그 후 인환과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어갔다. 인환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딱딱하고 정형화된 선 대신 부드러운 곡선과 다채롭고 따뜻한 색깔들이 피어났고, 수연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감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겼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요란하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늦가을 탐스럽게 익은 단풍처럼 깊고 아름다웠다. 평생 학교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흑백의 논리로 살아온 은퇴 교장 선생님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을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여온 화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캔버스 위에 그려낸 황혼의 사랑은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어쩌면 삶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색깔을 발견하고 덧칠해 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사랑이란 그 어떤 나이에도 우리의 텅 빈 캔버스 위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색으로 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과 용기의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었다.